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의 결론은 결과에 승복할 뿐 아니라 보완 대책까지 제시한 수기민주주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론화에 따른 5,6호기 공사 재개 방침도 밝혔습니다.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주문한 보완 대책과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안전기준 강화와 원전 비리 척결, 지진 연구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신규 원전과 월성 1호기 중단, 원전 해체 연구소의 동남권 설립 계획 등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 원전 4기가 새로 가동되고 실제 원전이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신규 원전 계획과 월성 1호기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4월 30일 검찰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가안보 문제를 들어 메인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이날 심리전단 관련 자료만 겨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갖고 나온 자료들도 국정원이 가짜로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3년 초 비어있던 사무실 2곳에 컴퓨터 등 집기류를 채우고 마치 심리전단 직원들이 써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에 회의록과 업무보고 문건 등도 이때 한꺼번에 조작해 만들어서 캐비넷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대북 사이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대선용 댓글 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근거로 내세웠던 자료들은 마치 영화처럼 조작된 세트장에 놓여있던 소품에 불과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커다란 장터로 변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장터에 내놓은 어린이도 싼값에 선물을 산 할아버지도 신이 납니다. 하이라이트는 명사 기증품 경매,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이니식의 1호 세트였습니다. 지난 8월 시제품으로 처음 나온 것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관해오다 기증한 겁니다.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자, 420만 원 계십니까? 420만 원 나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낙찰을 포기한 경쟁자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짓고 주변에선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이로 안에 이로 그러니까 뭐든지 호스트가 최고야.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여의도 상암동 요즘에 셔틀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서 좀 전에 인사하는데 약간 먹은 거 남은 소리 나잖아요. 아침 드시던 거. 좋았어요. 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침이었어요. 그 쓸쓸하죠. 계절이 또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쓸쓸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쓸쓸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세월이 가는구나. 그냥 그런 거죠. 쓸쓸했어요? 아침에 걸어오는데 너무 좋던데. 아직 철이 없어. 바람 냄새가 너무 좋아. 아직도 너무 좋으신 분 우리 김민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직 철이 없습니다. 네, 아직 철이 없는 원장님. 두 분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분은 흔히 말하는 정치 신동들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솔직히 심지어 말하면 어렸을 때. 조기 입학? 네. 아기 때. 저는 아기 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정서. 가을이 되면 애인 손잡고 덕숭 돌담길도 한번 걷고 뭐 이런 식의 데이트를 안 해봤을 것 같아. 기억이 없죠.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가는 거. 그건 헤어진다는 정서. 근데 국회의원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건 저건 하나 있어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국감. 국감 때 항상 단풍이 딱 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맞춰서 뭘 보러 가거나 이걸 못 해봤어요. 그건 뭐 아닐 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아닌데 왜 아직도 못 하고 있지? 진짜로요? 저는 쉬는 날은 밖에 안 나가요, 거의. 집에 살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제도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서 손님 초대해서 식사를 해야 돼서 또 장밖에 밤늦게까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밑간 해놓고 나왔어요. 요리해서 사람들하고 먹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그 밀실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밀실? 네,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그 요정 뭐 롤사랑 그런 거. 여의도 어디 가보니까 그게 술집인지 찻집인지도 모르는데 방이 막 여러 개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왜냐면 사찰이나 도청이나 감청이나 눈을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렇지. 의식이 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타당의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유심히 이렇게 꼬나봐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방이 있는 곳에서. 여의도에 가면 근데 방이 있는 중에 지금도 거기 가면 도청이 된다더라. 또 됐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죠. 아까 가을 날씨가 좋다. 뭐 하늘이 높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걸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길을 걸을 때 아니 이제 실제로 막 멀리 단풍을 보러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보는 그 느낌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걷고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워낙 뭐 좋아하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싫어요. 저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택시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서서 문 열어드리려는데 저 앞에 내리시더구만. 근데 주말에 이런 정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 분, 오직 공주님 위해서 주말마다 시위 나오시는 모이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저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우리도 촛불 집회에 주말마다 나갔던 것처럼. 근데 이분들은 좀 정도가 심하시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사들이 너무 왜곡 보도한다는. 우리가 막 당해왔던 그 감정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내문에 다 보도가 가짜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왜 미국 가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좌파들이 미국까지 쫓아가서 음료에 흙문제를 타서 그렇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발정제? 아, 그런가? 그쪽은 다 그런가? 그럼 그쪽은 홍준표 씨인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대변인이 얼굴이 미동 높잖아요. 뭐 상상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쉴드를 치는데 사실 이런 게 가짜뉴스의 효과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집단 체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지하던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 신하, 그 다음에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전 대통령 이어지는 거의 40년 동안 종교처럼 신뢰를 보냈고 전폭적 신뢰잖아요. 보냈던 분들이고 갑자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본인들이 신뢰했던 것에서 무너지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믿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집단 체면 상태인 거죠. 뭐. 이게 뭐 쉽게 말해 지금 박근혜 경우에는 동정을 만들어내는데도 실패했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동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해버렸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버린 주변화가 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정말 정리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논리를 이미 이제 벗어난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법원에 폭탄 투하 있잖아요. 재판 더 이상 못 받아 요거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자꾸 동정 못하게 만드는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조금 사과하고, 다른 태도를 예. 보였다면 또 조금은 달랐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우리 오히려. 국민의 정서나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느낌상. 최면에 안 걸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인간적으로 좀 측은한 게 있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부끄러워 버리거든요. 지지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 태도가 지지는 못하더라도 동정 여론이라도 좀 만들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그 좋은 시간에 이 단풍놀이도 좀 가시고 뭐 등산이라든지 덕수궁 물담길에 한번 걸어보시지. 길거리 나오시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 보고 이제 여기서 또 세대 간 어떤 갈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아직도 이렇게 우기고 있는 분들. 이게 뭐 하는 공력의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의경들, 경찰들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제. 이번에 뭐 대략 6,000명? 주최 측이 6,000명이고요. 네, 한 3,000명. 실제로 계획이 그랬다는 네. 거죠. 계획은 수십만 명이었죠. 그렇지. 실제로 그 언론사 보도들 종합해보면 한 3,000명 정도 온 걸로. 3,000명이면 사실은 수도권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버스 한 대 해도 이 숫자보다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물론 뭐 이게 자유한국당이 동원하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 당에서 이제 한 거라서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3,000명이면 뭐 다음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조원진 그렇죠. 의원도 단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어쨌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차질을 빚는 거가 되는 거고 뭐 지금 법조계 분석 또는 주변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 고의적으로 지연 선수를 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더 봐야겠지만 이분들이 뭐 화가도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실까? 이미 논리나 규모나 이렇게 뭐 발언이나 정서가 일반 국민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대응한다. 그런 것 자체가 다 이미 어떤 이성적인 기초를 좀 잃은 것이어서요. 이게 갈수록 사실은 최소한의 품격 사실 그런 거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단계도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분 발언하니까 그 다음에 최순실이 무슨 북한에서 고문받았던 사람을 빗대서 왼비요. 그렇게 발언하고 참 그래서 여전히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 이게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러 박근혜가 최순실을 좀 배척하는 발언을 하고 자기는 좀 빠져나가고 뭐 그런 쪽 생각도 있고. 근데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찢어졌다고 보는 게 박근혜에게 사분 발언 중에 유일하게 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뭐 무슨 음모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공여지책으로 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지금 여론의 어떤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했던 촛불 집회 막 100만씩 해서 한 몇 달씩 나오면은 자기를 구명해 주지 않을까 하고 예전에 남아있던 박정희 지지자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사실 뭐 더 큰 문제는 이건 뭐 워낙에 상궤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을 지향하는 정치에서 거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측 주장의 핵심인 정치보복 이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정치보복 그 말 자체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이따가 그 이야기 하시고요.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요. 동아일보가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전화로 바른정당과 합당 어떠세요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상당히 의아해했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게 찬성이다 18명, 반대다 11명, 다 못해 이게 6명이란 말이에요. 왜 의아했죠? 너무 많다? 너무 적다? 호남 의원들이 의외로 바른정당과 찬성이 많구나 이런 게 첫 번째로 의아했고요. 요거 밝히는 분들 보통 어떤 사안이 나오면 대부분 다 속마음은 있지만 유보하잖아요. 명확하게 밝히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와 박지원 간의 대결처럼 보이거든요. 언론상에 보면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 근데 이걸 주도하는 게 안철수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안철수 기가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원래 이인원이었어요. 그때 왜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임명 처리할 때 저희가 2표를 졌잖아요. 그때 딱 요 18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때 얘기했는데 18명이라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관 임명 때는 거기서 한 3-4표 정도가 찬성표로 붙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붙어서 이제 그 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18명 일단 이 찬성으로 이름이 나온 분들, 자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 분들을 꼭 안철수 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유보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단은 여기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유보된 명단 중에 찬성 쪽의 입장을 띄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반대하고 있는 분 중에도 한두 분이 보여요. 보여요. 명분은 김현희 의원님이 이제 투시력까지. 명분은 반대지만 지금 반대지만 뭐가 쫙 나오고 있어요. 명분은 반대지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차량 이동을 했잖아요.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분이 전통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택시기사? 개인 택시기사인데 유승민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과 안철수 대표가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연세는 한 70좀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별무하다라고 보는 거와 달리 그야말로 지푸라기, 아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썩은 지푸라기 잡는 거였고 썩은 동아줄이고, 여기는 그래도 좀 스스로들은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사고의 전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건 공동대표 체제입니까? 이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공동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 통합은 되는 걸로 보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 본질적으로는 그렇겠죠. 본질적으로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세력적으로 볼 때 개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게 명분 내지는 자기의 가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 명분, 한편 실리, 이제 양쪽에서 봐서 어느 쪽이 더 맞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게다가 세력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의 입장이 그대로 각각 갔을 때보다는 한 표라도 더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1차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요. 소통합으로 가고 2차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선택은 에서 가장 핵심은 안철수 대표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우클릭하는 좌표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은 아마 이후에 뭐 새3 세력 중도뿐만 아니라 범우의 대표주자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꺾고 대선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좌표 이동을 시작한 것. 근데 참 허망하다. 사실은 고생이 참 많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저희가 앉아가지고 이 분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허망할 수도 있고 우리도 고생하는 건데요. 두 분은 평론가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총선이 없다면, 총선이 없이 대선으로 건너뛴다면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일정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싶어요. 뭐 한 5% 정도는. 근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후에 총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총선 때 그 구도대로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 유지가 되면 안철수 대표의 이런 그러니까 희망찬 구상이 일정 정도 먹힐 수 있는데, 그래 본인이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우뚝선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데, 총선까지 갈 수가 총선 후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개헌, 선거법 이런 변수도 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도 구애를 일정에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유승민 대표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명분을 지키면서 버티느냐 하는 쪽에 그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더 클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부터의 구애를 버티는 명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더 세게 얘기하는 쪽이잖아요. 이쪽은 뭐 호남을 버려라, 뭐 햇볕 정책을 버려라 이런 쪽이고.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다른 이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가치나 정체성이라는, 그러니까 말로만이라도 라는 것보다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것인데, 그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같다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차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기 어렵고 지방선거에서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일단 하여간 제3세력이라는 걸로 불려가지고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에 방점을 둘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당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킵해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외였다고 말하는 게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어차피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호남에서는 시너지 안 난다고요. 물론 여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11명은 대부분 다 호남 지역구 계신 분들이긴 한데, 찬성 쪽에도 권은희, 김경진, 김동철 이런 사람들은 다 호남 지역구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어떤 시너지도 안 나는 게 뻔히 보이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국정원이 막 보수 단체라고 하는 어느 곳에 어디로 보내라까지 주소까지 알려줬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만약에 사실상 바른정당은 MB 한 70% 정도의 그 싱크로율을 보이는 정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과 통합해가지고 무슨 시너지가 난다고. 물론 아까 원장님이 세력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가치와 어떤 노선이라는 측면과 실리라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반쯤 이렇게 만약 갈리는 거를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거기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거를 좀 찬성하는 입장에 서는 분들은 실리로서는 어차피 더 잃을 게 없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민주당 쪽에 가서 일정한 지금과 같은 포지션, 예를 들어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고 뭐 이런 것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더 빠지느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불리면 정치 세력 전체로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가 살아나지 않겠네. 사람들이 이제 표를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투표를 할 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민의당 내부 여론조사가 밖으로 샜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헤드라인에 가려져 있는 진짜 숨은 뉴스가 있었어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나더라. 한 20%좀 나오더라 했잖아요. 재밌는 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면 민주당 지지율이 58%까지 올라가요. 이거 정말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가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 민주 쪽 지지율이 민주당에 다 붙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 안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국민의당 발로 나와서 우리 당이 동조한 것처럼 해서 여야정 협의체 연정이 지난주에 모락모락 나오다가 쐐기를 박은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하고는 싫어. 적어도 싫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리 쓰던 분들이 바른정당과 했을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가는 거에 이제 호남 출신 일부 의원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실리라는 면 말고 아까 말씀한 가치라는 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서 찬성 쪽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실제로 경향상 조금 더 일관되게 과거부터 오른쪽에 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전통적인 민주개혁 진영의 입장에서 늘 좀 불편하고, 특히 주승용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제3세력 또는 뭐 중도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실리에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게 여기서 반대 입장에 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실리에도 안 맞고, 그렇죠. 또 본인의 주장에도 안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는 본인들이 처음에 이 국민의당을 만들고 선택하고 총선을 국민의당 이름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진짜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는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제3세력이니 중도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거를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걸 갖고 또 완전히 걷어차기도 참 애매한. 안철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사당이잖아요. 네 번째 아이잖아요. 주승용이네, 황종인의 이런 분들이 안철수 옹이해가지고 당을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그거고, 나중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실 kop살이 낀 측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 선거 때 뭐가 득이 될 거냐를 지지율 생각한 보고 거죠. 사실. 승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아직도 죽지 않았다. 대선 또는 뭐 다른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전격적으로 선언해서 진행하면 탈당해야 되나? 저기 뭐 비례대표는 어차피 그냥 가는 거고. 그럼 여기 반대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한 50석, 55석까지. 또 고민하겠죠. 점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명 탈당할 거냐? 지금 이 뒤에가 다른 이슈 속에 또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다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통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시죠. 다시 어떻게 해요? 통합하겠냐 안 하겠냐? 얘기하다 보니까 통합하겠네요. 며칠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 와서 아침에 물어보던데 저는 통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통합하겠네요. 계산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현재 위치에서 통합을 선택하면 남는 장사. 안철수 입장에서는 통합이에요. 그다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요. 당연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걸 계속해서 이 지지 기반의 중복화해서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 더 있다고 생각할 거고 본인 생각에는 다음 대선을 여전히 생각한다고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좀 더 강하다. 확고하겠다. 네, 강하다. 그래서 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다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인가요? 네. 상상도 못했던 그림을 막 자기들끼리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미디어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충격도 없어. 예전에 왜 3당 합당 같은 경우는 전격적이었던 충격이 컸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그림을 3명이 나와가지고 3당 합당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깜짝인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김동철 원내대표 대단하시다. 이분이 찬성하는 거는 원내대표를 하시네 계속. 그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쪽 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딱 비네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거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궁금했던 거 하나. 보도가 나중에는 아니라고는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에는 분명히 흘려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이 안철수에게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딱 하나를 걸었던 게 박지원은 데려오지 마, 이거였어요. 그 보도자료 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했는데 분명히 이걸 흘린 세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뭔가 흘린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뭐 그 얘기에 빗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인생이 돌고 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부메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늘 선제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상대의 패부를 찌르는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 떠날 때도 그랬지만 떠나고 나서도 이제 매번 그렇게 이제 해 오셨는데 유승민 대표가 부인해서 이제 그거는 그런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는데 설마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시키면 통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도의 명분은 있었어요. 본인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유승민은 좀 약간 강경파에 가깝잖아요. 트럼프식이야 생각이 이상하게. 근데 거기에 해표정책 전도사인 박지원이 있으면 내가 통합 명분을 갖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보도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분들 명단을 보면은 뭐 대선 후보급이라기보다 당대표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몇 선이든 간에 얼망절망한 분들이시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온 분들이 뭐 상당수가 있고,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였고, 앞서 우리 김민석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 우익 진영의 대선 후보를 아무리 둘러봐도 안철수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치를 뛰어넘은 대선만 오로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분들은 그렇죠. 국민의당이 쪼그라지는 것보다는 외연을 확장해서 지방선거를 한 번 더 해보고 그 후에 또 뭐 뭔가 변화를 꾀해도 총선은 좀 더 시간이 남으니까. 네. 이 보도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안철수의 리더십을 일정 부분 봤거든요. 뭐냐면은 자기랑 급수가 조금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왕따시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골망절망한 이분들 있잖아요. 찬성 18명.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안철수가 이미 뭐 여론조사도 흘리고 그러면서 공론화시키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있어갖고 만약에 이 작업을 하면서 왕따를 시켰다 그러면 다수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그거 반대했을 겁니다.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쉬쉬한 채 자기 골목대장으로서 한 18명 정도하고는 이 정보 공유하면서 이 작업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지. 반대쪽 하는 아니 이분들은. 역으로 호남 쪽 의원들이 지방선거 총선에서 노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죽어도 싫은 선택을 지금 강요받았잖아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중진 정치인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의견을 제시했고 본인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런 흐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주변에 그래도 초재선 의원들이 있고 또 나름 컨설턴트를 해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찾은 것이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활로를 찾는다라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들이 다 녹여 있는 거죠. 뭐 이제 박지원 대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류의 얘기 또 박지원 대표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찍어서 햇볕 정책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수통합론이 자유한국당과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뭐 야합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쟁점만 놓고 본다면은 유승민은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국민의당에 있는 쪽에서는 통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약간 구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동영 의원이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언제부터 원칙의 정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의 시작 자체가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었잖아요. 그게 원칙의 정치가. 정동영 의원이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호남 지금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있는 호남 중진들이 원래 따지자면 뿌리나 정체성이나 그분들의 주장하는 생각으로 놓고 볼 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애초의 선택이 굳이 따지자면 박지원 대표도 마지막 선택을 할 때 나는 통합을 위해서 끝까지 무소속으로 있겠다고 하다가 막판에 확 하루아침에 국민의당에 결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국민의당의 결합 자체가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의 값이라고 할까? 딜레마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이 선택이 여러 우리 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또는 지도자 반열에 올랐던 분들이 참 민망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참 돌고 돈다 인생.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통합 세력 전체의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보면은 통합론을 안철수 대표가 만약 자기 지도로 끌고 간다. 그거를 세력 내부에서 저항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다시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유승민한테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쓰나미에 쓸려가기 싫은 유승민이 몸값을 올리려고 말만 던져준 그런 느낌에 안철수가 이걸 확 물면서 사실 몸 버리고 마음 버린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케이스. 유승민 대표도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 잘 모르는 건데 안철수 대표랑 만약에 통합돼서 당을 운영한다고 치면 유승민 대표도 서로 다 괴로운 길에 들어서는 거죠. 아이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재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변수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홍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해가지고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도 좀 올리고 보수의 뭐랄까 리더, 최고 정점인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명분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친박과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박근혜를 굳이 출당 안 시키고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근데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친박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당대표 되고 나니까 너무 걸리적거리고 홍준표 성격상 이거를 그냥 두고 가기엔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출당을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쪽이 안 받아주면 10일 후에 강제 출당시키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출당은 뭐 현실적이라고 봐도 최경환, 서청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출당을 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 당규에.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출당을 결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까요? 아니요. 팟캐스트 용어로는 적절합니다. 새판이 됩니다. 새판. 저는 제목으로 개싸움이라고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이게 정치판이 이상해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른정당과 저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 자체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유한국당 발 개싸움 이게. 근데 일단 이런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친박이 과반 이상이라는 게 그래서 박근혜가 자기를 지켜주라고 지난 총선에서 어마무시하게 친박으로 물갈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출당 권고를 결의한 거잖아요. 전전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믿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홍준표 대표 발로 됐고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전망처럼 최경환하고 서청원 두 의원 둘 다 남을 수도 있고 차악의 선택 중에 이제 최경환만 남고 서청원은 그래 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나가는데 그래도 친박 중에 하나 또 따라 나가야지. 내가 따라 나갈 테니 최경환 의원 남아서 홍준표 대표를 쫓아내. 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진짜로 살려고 생각하고 뭐 최소한도 지방선거까지라도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한다면 거의 직을 걸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관철해야죠. 근데 친박이 70명인데요. 3분의 2가 동의를 얻으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이 싸움이 웃기게 되는 게 그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서청원 쪽에서의 반발이 있으니까 한 얘기가 원래 이런 싸움할 때 제일 좀 난처한 게 누가 더 치사한가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간 게 아니라 야 구속되실 때 재판받을 때 면회 한 번이라도 갔니? 정말 유치하죠, 그게. 뭐, 무효 여론전이라도 주도했니? 최경환 지금은 숨어 있다가 지금 뭐하니?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치사하게 지사하려고 하는 개인 이걸로 해서 만들면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런 사이에 11월 18일인가요? 지금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근데 원래 구도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1차 이제 저선이 실패한 거고, 2차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진전이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탈당 권고안 때문에 이제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역공이 시작된 거고. 예. 근데 미국에서 다녀오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떻게 취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바른정당은 갈 거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열흘이니까 이제 이틀, 3일 지났으니까 다음 주면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운명이 날 수도 있어요. 친박 2명 중에 1명, 최경환은 사실 좀 행동대장 느낌이잖아요. 진박 간별사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하는 사람들 지역구만 가서 경선전 때부터 딱 어느 지역 내려가서 특정 인사 개소식만 간 방식으로 진박 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다른 그 어떤 구성원들 현역이 아니라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서청원의 기자간담회 직전에 녹음된 방송입니다. 근데 서청원 씨가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러는데 보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준표 대표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다가 또 한번 띄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싸움이 시작된 건데 홍준표 입장에서도 그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 뭔가 좀 시건방과 뭐 약간 좀 잡스러움이 뭐 묶여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건조랄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홍준표 성격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감히 내가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약간 제왕적 느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서청원이나 최경환 같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적 레벨은 훨씬 높았던 사람이에요. 홍준표 스타일 자체가 덕고다이인데 자기는 약간 개파가 없는 느낌, 굳이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약간 그 친이계 찌끄러기 정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서청원이나 최경환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자기 정치적 위상을 갖고 싶은데 친박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가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명분만 주어진다면. 근데 그게 안 되고 극과 극으로 가면 만약에 서청원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왜 성완종 게이트 때 대부분 다 친박들한테 돈을 주고 거의 유일하게 친이계 홍준표한테도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최근에 그 MB의 정치 사찰 이런 것들과 묶어보면 정말로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 이게 왜 칼은 밖으로 꺼내는 거 아니고 칼집에서 칼을 살짝 보여줄 때가 유력적이라고 언론에다가는 홍준표 네 약점을 까발릴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슷한 뉘앙스만 딱 꺼내놓고 살짝 접어드리면 홍준표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가 좀 궁금한 거죠. 제 느낌으로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이라면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서청원, 최경환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친박 정리를 안 한 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싸움을 저는 밀고 가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홍준표 스타일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해요. 대표적인 인물.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 든다 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강자처럼 보이는데 진짜 강자란 바로 밟아버리고 사찰을 해서라도 죽여버리는 게 강자고 거기에 무슨 법적 대응하거나 그런 거 그게 없잖아요. 실제로 강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은. 그런 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정치계의 대표적인 양아치. 대표를 너무 훌륭하게 봐줬나? 제가? 그래서 분명히 딜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언론상에 드러난 그 현 시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분당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을 출당시키지 못하고 홍준표가 사실상 소수파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친박과 비친박이 갈라서고 거기에 바른정당은 그러니까 개싸움 되는 거예요. 과연 분당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저는 올스톱.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서청원 의원은 당의 탈당 권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홍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돈을 줬다는 윤모 씨가 서 의원 측근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고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보였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며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말고 당을 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홍 대표의 친박 청산 움직임에 최경환 의원의 반발과 서청원 의원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세력 싸움은 전면전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양측이 감정 섞인 비난 발언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당이 본격적인 내용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 확산을 위해 월요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28일에 귀국합니다. 이후 윤리의 징계를 매듭짓는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보수 통합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준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홍준표가 같은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을 너무 인간적으로 모욕적으로 대했어요. 그 이후에도
바른정당이 무슨 정당에 뭐 흡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입장에서는 레벨로 보면 그냥 시정 자폐밖에 안 되는 게 홍준표인데 저 새끼가 나를 자꾸 모욕을 주고 들어오니까 이게 오기가 생겨서 지금 국민의당과의 그쪽으로 더 가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자체가 나중에는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쪽 저쪽 안 되는 상황. 갑자기 푸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득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너무 과해요. 너무 그 홍준표 대표를 싫어하는 감정이 너무 그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양아치라서 그래요.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독 김현 대변인 홍준표에게 우호적 감정이 있어. 저는 그건 아니고요. 감추지 못해.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그 왜 통신 조회 때문에 막 목소리 높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비서건이 6회인데 사회는 전 정부, 2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정성껏 살펴서 소상히 설명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격했잖아요. 부인께 이제 또 통신 내역을 사찰당했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진짜 그게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면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부부관계가 돈독하신 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공무원을 동원한 무슨 불법 선거가 뭐 좀 있었나 봐요, 거기가. 경남? 네네, 경남. 그러니까 이제 등 해서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아까 서청원 의원이 뭐 약점 얘기한다는 게 저는 성완종 거는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과도한 이제 문제제기 때문에 당이 망신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협심해서 단결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이 보호를 하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려 중재안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누가 지금 서청원이? 아니 서청원. 출당에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녹음한 게 네. 저녁에 내일 새벽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서청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먼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상 한번 해보는 그 재미도 있는 거예요. 뭐 아, 그래요? 서청원 의원이 세게 나가갈지 뭐 아니면 어떤 중재안을 낼지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중재안 내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중재보다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서청원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큰형님 센 느낌이 척하고 있어요. 세게 얘기했다가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고 최경환 의원은 얘기를 별로 안 하면서 이제 일 처리하는 본인 손으로 예. 직접 안 묻히죠 그분은. 그 최경환이 진박 감별하고 다닐 때 영상을 꽤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방송 때문에. 그분이 국정원 그 제도개혁 특위에 네. 유언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쪽에다가 김현 빼라. 안 진짜? 그러면 작동을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최경환 원내대표예요 당시. 최경환 그분은 정말 양아치더만요. 민주개혁 세력 쪽에는 없는 캐릭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선거 사무소 같은 데 갖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나 싶을 정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약간 등치가 큰 분이죠. 그 체격이 큰 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캐릭터가 진짜. 아 굉장히 좀 네. 갑자기 캐릭터 얘기하는데 등치 얘기를 왜 하세요? 몸집이 크다고요. 그 등치 큰 사람들에 대한 비하? 모욕이에요. 아니요. 그게 난 김기춘 전 정치적. 비서실장보다 몸집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말랐잖아요. 이분은 덩치가 더 큰데 그 뇌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덩치 논란. 아니, 덩치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뇌구조? 아니 왜 그러지? 되게 표현을 저분처럼 푸다님처럼 직설적 표현을 못 쓰니까 저는. 그렇지. 응. 저한테 살짝 기뜸을 해주시면 제가 뭐 어떤 표현도 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이 프로는. 막 양아치 뭐 아니요. 이런 표현 못 쓰잖아요. 제가 우리는. 이걸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해요. 우리 신비님이 그런 얘기 가끔씩 내가 정말 나쁜 놈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 정치적 양아치예요 그랬더니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양아치를 모욕하지 마라 더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쁜 정치를 하는 분. 네.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되게 우리 잘 보면 지난 19대 때 보면은요.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도 그랬고 NLL 때도 그렇고 보면은 결정적인 때 아주 교묘하게
일을 풀어요. 겉모술수가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덩치가 큰 사람. 근데 최경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끔찍한 건요.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자원외교도요. 네. 경제부총리였다는 게 전 더 끔찍해요. 어떤 컨텐츠도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실제로는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본인이나 최경환 스스로나 생각했을 때 차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네. 실제로 차기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려고 했고 그냥 당대표 수준이 아니라 그 TK에 기반하고 박심을 업은 차기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선거 때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국민적 지지도가 전혀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하게 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친박 집회에 나온 인원들이 상당히 썰렁한 수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말한 게 뭐 한 3,000명 왔다 이렇게 할 정도면은 사실상 정치 세력으로서 총동원령 내린 이번 집회였었거든요. 전국에 다 올라와 봐도 한 3,000명 정도밖에 못 올라올 정도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이나 등등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자유한국당 내 친박 두 사람의 출당과 친박 집회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사퇴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 세력으로서의 상식,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정상적인 발전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냐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생존을 하려고 마음 본다면 서청원 최경환의 문제를 정말 부결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수라면 사실은 박근혜에 대한 출당 권고, 저것에 대한 저항, 비판 이런 것이 지금 당을 휩쓸어야죠. 그러면 홍준표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치사하기 때문에. 저는 다 치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투표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만약 그걸 처리 못한다. 결국 그럼 개판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분께 진짜 큰 그림 그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홍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합당론이 큰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다 맞지는 않겠죠. 그 역할이 지금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역할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적정 수준으로 타협해서 수습해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석수는 지금 의석수에서 한 5-6석 정도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합쳐지고 그러면 이제 3당 체제가 되네요. 3당. 원내교섭단체는 그 정의당 있고 4당 플러스 1이 3 플러스 1이니까 우리도 이익이 좀 생기네요. 그리다가 많네. 근데 어쨌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제 빅 텐트, 스몰 텐트, 그 다음에 뭐 거국 중립 내각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제 탄핵으로 간 거고 정권 교체가 조기에 이뤄진 건데 이분들이 이제 시친 말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보 공작도 불가능한 거고 IQ가 170이 넘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한 그런 그 이제 정치권을 쥐락파락하는 그것도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의 괴멸이 진행될 거다. 괴멸이 아니라 자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의석수 때문에 정치권이 하고 싶은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텐데 이제 무엇보다 걱정은 이런 그 이제 정치권의 아주 험악한 모습을 이 선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에 좀 비애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국민은 수구위 민주주의, 뭐 집권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민 민주주의, 판단 민주주의 뭐 이렇게 가지고 계속 그 참여 형태를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일부의 이런 아주 몰지각한 행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원장님은요? 결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높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에 대한 출당을 그냥 중간에서 타협하는 식으로 보다는 홍준표 대표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파열음이 나더라도 갈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
근데 실제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친박들은 아주 소수일 거다. 여기까지. 친박은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김태형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항하겠죠. 저항하나 최소한도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 저도 숟가락 하나 얹어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빠져나오는 건 그들 속성상 좀 힘들다.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나도. 단 바른정당의 일부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는데 여기서 다 누수 없이 가느냐. 그게 아니라 호남 무소속 연대가 저는 하나 탄생할 거라고 봐요. 다당제로. 그러니까 의석수는 그러니까 어차피 원내교섭단체는 3당으로 축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가서 그래야지 이제 복당이 가능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점을 보겠죠. 근데 다만 이제 총선 시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고 치면 국민의당이 남아있지 않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로가 보이니까 그런 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 똑같아지는 거죠. 네, 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조금 더 결합되는데 이제 김민석 원장님은 저게 깨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쪼개진다. 아니죠. 아니. 그 안에 싸움 못 쪼개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도 추운데 더 추운 데로 가기는 어렵다. 더 멀리 내다보면 그 유승민하고 또 안철수와의 갈등이 생겨서 또 찢어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2차.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는 1차고. 당연히. 근데 지방선거 직전에 2차가 있을 거냐 아니면은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2차가 있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더 봐야겠죠. 그때까지는 네, 가겠죠. 네. 지금 방송은 오늘 뭐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입장 발표하신다는 설도 있고 뭐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할 거다는 설도 있는데 오늘 하십니다. 네. 오늘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서면으로 발표를 한 뒤에 그러시구나. 이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나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데 정당 개혁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여당이고 선거에 승리한 당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의 어떤 우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사실상 다른 원내 교섭단체들이 지금 계속 뭔가 이전 투구의 양상, 정치적 수준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어느 당이든 간에 지금 대놓고 지지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좋으시겠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 거의 60% 육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방송 나오신 두 분 맑은 가을을 보면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6명이란 말이에요? 왜 의아했죠? 너무 많다? 너무 적다? 호남 의원들이 의외로 바른정당과 찬성이 많구나 이런 게 첫 번째로 의아했고요. 요거 밝히는 분들 보통 어떤 사안이 나오면 대부분 다 속마음은 있지만 유보하잖아요. 명확하게 밝히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와 박지원 간의 대결처럼 보이거든요. 언론상에 보면.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 근데 이걸 주도하는 게 안철수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안철수기가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원래 이인원이었어요. 그때 왜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임명 처리할 때 저희가 2표를 졌잖아요. 그때 딱 요 18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때 얘기했는데 18명이라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관 임명 때는 거기서 한 3-4표 정도가 찬성표로 붙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붙어서 이제 그 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18명 찬성, 일단 찬성으로 이름이 나온 분들, 자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 분들을 꼭 안철수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유보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단은 여기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유보된 명단 중에 찬성 쪽의 입장을 띠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반대하고 있는 분 중에도 한두 분이 보여요. 보여요.
명분은 김현 의원님이 이제 투시력까지 명분은 눈에서 지금 반대지만 뭐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반대지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차량 이동을 했잖아요.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분이 전통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택시기사? 예. 개인 택시기사인데 유승민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과 안철수 대표가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연세는 한 70좀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별무하다라고 보는 거와 달리 그야말로 지푸라기 아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썩은 지푸라기 잡는 거였고 썩은 동아줄이고 여기는 그래도 좀 스스로들은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사고의 전환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아니, 이건 공동대표 체제입니까? 이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공동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 통합은 되는 걸로 보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 본질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네. 네, 본질적으로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세력적으로 볼 때 개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게 명분 내지는 자기의 가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 명분, 한편 실리 이제 양쪽에서 봐서 어느 쪽이 더 맞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게다가 세력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의 입장이 그대로 각각 갔을 때보다는 한 표라도 더 나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의 결론은 결과에 승복할 뿐 아니라 보완 대책까지 제시한 수기민주주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론화에 따른 569기 공사 재개 방침도 밝혔습니다.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9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주문한 보완 대책과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안전기준 강화와 원전비리 척결, 지진연구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신규 원전과 월성 1호기 중단, 원전 해체연구소의 동남권 설립 계획 등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 원전 4기가 새로 가동되고 실제 원전이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신규 원전 계획과 월성 1호기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4월 30일 검찰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가안보 문제를 들어 메인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이날 심리전단 관련 자료만 겨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갖고 나온 자료들도 국정원이 가짜로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3년 초 비어있던 사무실 2곳에 컴퓨터 등 집기류를 채우고 마치 심리전단 직원들이 써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에 회의록과 업무보고 문건 등도 이때 한꺼번에 조작해 만들어서 캐비넷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대북 사이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대선용 댓글 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근거로 내세웠던 자료들은 마치 영화처럼
조작된 세트장에 놓여있던 소품에 불과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커다란 장터로 변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장터에 내놓은 어린이도 싼값에 선물을 산 할아버지도 신이 납니다. 하이라이트는 명사 기증품 경매,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이니식의 1호 세트였습니다. 지난 8월 시제품으로 처음 나온 것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관해오다 기증한 겁니다. 400만 이게 뭐하는 국력의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의경들, 경찰들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제. 이번에 뭐 대략 6,000명? 주최 측이 6,000명이고요. 네, 한 3,000명. 실제로 계획이 그랬다는 거죠? 계획은 수십만 명이었죠. 그렇지. 실제로 그 언론사 보도들 종합해보면 한 3,000명 정도 온 걸로. 3,000명이면 사실은 수도권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버스 한 대 해도 이 숫자 보다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물론 뭐 이게 자유한국당이 동원하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 당에서 이제 한 거라서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3,000명이면 뭐 다음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조원진 의원도 단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어쨌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차질을 빚는 거가 되는 거고 뭐 지금 법조계 분석 또는 주변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 고의적으로 지연 선수를 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더 봐야겠지만 이분들이 뭐 화가도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실까? 이미 논리나 규모나 이렇게 뭐 발언이나 정서가 일반 국민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대응한다. 그런 것 자체가 다 이미 어떤 이성적인 기초를 좀 잃은 것이어서요. 이게 갈수록 사실은 최소한의 품격 사실 그런 거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단계도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분 발언하니까 그 다음에 최순실이 무슨 북한에서 고문받았던 사람을 빗대서 예 그렇게 발언하고 참 그래서 여전히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 이게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러 박근혜가 최순실을 좀 배척하는 발언을 하고 자기는 좀 빠져나가고 뭐 그런 쪽 생각도 있고. 근데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찢어졌다고 보는 게 박근혜에게 사분 발언 중에 유일하게 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으니까. 자,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뭐 무슨 음모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공여지책으로 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지금 여론의 어떤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했던 촛불 집회 막 100만씩 해서 한 몇 달씩 나오면은 자기를 구명해 주지 않을까 하고 예전에 남아있던 박정희 지지자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사실 뭐 더 큰 문제는 이건 뭐 워낙에 상궤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을 지향하는 정치에서 거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측 주장의 핵심인 정치보복 이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정치보복 그 말 자체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이따가 그 이야기 하시고요.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요. 동아일보가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전화로 바른정당과 합당 어떠세요?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상당히 의아해했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게 찬성이다 18명, 반대다 11명, 단 못해. 실제로 막 멀리 단풍을 보러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보는 그 느낌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걷고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워낙 뭐 좋아하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싫어요. 저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택시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서서 문 열어드리려는데 저 앞에 내리시더군요. 근데 주말에 이런 정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 분 오직 공주님 위해서 주말마다 시위 모이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저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우리도 촛불 집회 주말마다 나갔던 것처럼. 근데 이분들은 좀 정도가 심하시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사들이 너무 왜곡 보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당해왔던 그 감정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내문에 다 보도가 가짜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왜 미국 가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좌파들이 미국까지 쫓아가서 음료에 흙문제를 타서 그렇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발정제? 아, 그런가? 그쪽은 다 그런가? 그럼 그쪽은 홍준표 씨인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대변인님 얼굴에 미동도 없잖아요. 뭐 상상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쉴드를 치는데 사실 이런 게 가짜뉴스의 효과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집단 체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지하던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 신하, 그다음에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전 대통령 이어지는 거의 40년 동안 종교처럼 신뢰를 보냈고 전폭적 신뢰잖아요. 보냈던 분들이고 갑자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본인들이 신뢰했던 것에서 무너지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믿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집단 체면 상태인 거죠. 뭐. 이게 뭐 쉽게 말해 지금 박근혜 경우에는 동정을 만들어내는데도 실패했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동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해 버렸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린 주변화가 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정말 정리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논리를 이미 이제 벗어난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법원에 폭탄 투하했잖아요. 재판 더 이상 못 받아 요거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자꾸 동정 못하게 만드는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또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오히려. 국민의 정서나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느낌상. 체면에 안 걸린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인간적으로 좀 측은한 게 있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부끄러워 버리거든요. 지지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 태도가 지지는 못하더라도 동정 여론이라도 좀 만들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그 좋은 시간에 이 단풍놀이도 좀 가시고 뭐 등산이라든지 덕수궁 놀담길에 한번 걸어보시지. 길거리 나오시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 보고 이제 여기서 또 세대 간 어떤 갈등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아직도 이렇게 우기고 있는 분들. 원이 나왔습니다. 자, 420만 원 계십니까? 420만 원 나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낙찰을 포기한 경쟁자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짓고 주변에선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러하네 이러 그러니까 뭐든지 호스트가 최고 아니야.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뭐 여의도 상암동 요즘에 셔틀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서 좀 전에 인사하는데 약간 뭐 먹은 거 남은 소리 나잖아요. 아침 드시던 거. 좋았어요. 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침이었어요. 그 쓸쓸하죠. 계절이 또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쓸쓸하시지 않아요? 아니 뭐 그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쓸쓸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세월이 가는구나 그냥 그런 거죠. 뭐. 쓸쓸했어요? 아침에 걸어오는데 너무 좋던데. 아직 철이 없어. 바람 냄새가 너무 좋아. 아직도 너무 좋으신 분 우리 김민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직 철이 없습니다. 네, 아직 철이 없는 원장님. 두 분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분은 흔히 말하는 정치 신동들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솔직히 심지어 말하면 어렸을 때. 조기 입학? 네. 아기 때. 저는 아기 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정서. 가을이 되면 애인 손잡고 덕수궁 놀담길도 한번 걷고 뭐 이런 식의 데이트를 안 해봤을 것 같아. 기억이 없죠. 덕수궁 놀담길 데이트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가는 거. 그건 헤어진다는 정서. 근데 국회의원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건 저건 하나 있어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국감 때 항상 단풍이 딱 그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맞춰서 뭘 보러 가거나 이걸 못 해봤어요. 그건 뭐 아닐 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근데 전 아닌데 왜 아직도 못 하고 있지? 진짜로요? 저는
쉬는 날은 밖에 안 나가요, 거의. 집에 살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제도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서 손님 초대해서 식사를 해야 돼서 또 장밖에 밤늦게까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밑간 해놓고 나왔어요. 요리해서 사람들하고 먹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그 밀실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밀실? 예,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그 요정 뭐 롤사랑 이런 이런 거. 여의도 어디 가보니까 그게 술집인지 찻집인지도 모르는데 방이 막 여러 개.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왜냐면 사찰이나 도청이나 감청이나 눈을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렇지. 의식이 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타당의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유심히 이렇게 꼬나 봐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방이 있는 곳에서. 여의도에 가면 근데 방이 있는 중에 지금도 거기 가면 도청이 된다더라. 또 됐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죠. 아까 가을 날씨가 좋다, 뭐 하늘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걸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길을 걸을 때 아니